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럽 인문 아카데미 저자 초청 기획 대담 오늘 두 번째 순서로 배수아 작가님을 모시고 최근에 발표하신 작품 2019년에 발표하신 작품인데요. 멀리 있다, 우르는 늦을 것이다 이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또 배수아 작가님께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꾸준히 지금 번역서도 출판하고 계신데 이 번역에 대해서도 좀 후반부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 저자 초청 기획 대담은 첫 번째로 들레즈에 대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대담입니다. 네, 배수아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멀리서 독일에 계시다가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3일에 입국을 하셨는데 네. 하필 공교롭게 그날 그 자가격리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면제가 네, 그렇죠. 다 취소된다. 그래서 10일을 자가격리를 하셔야 했습니다. 어떻게 10일 동안 보내셨는지. 저는 자가격리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방해받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원래 저는 스스로 격리한 상태에서 많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네. 크게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별로 불편함 없이 그냥 네, 10일을. 그럼요. 집에서 모든 걸 다 하면서. 이 작품에 또 은둔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은둔하는 생활에 익숙하신 모양이에요. 완전한 은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해야 한다면 네. 그 반대의 경우보다 저는 은둔이 더 편해요. 네, 지금 이미 작품에 대해서 이 멀리 있다 우르는 늦을 것이다 의 많은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이 대화로 또 벌써 파티를 싫어하는 우루 같은 게 떠오르기도 하고 여하튼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시는 바람에 우리가 원래 10일에 이 대담을 나누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3일까지 자가격리를 하셔야 돼서 일주일 늦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분들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배수아 작가님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1988년의 어두운 방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하신 후에 지금까지 꾸준히 작품을 발표해 오셨고 동서문학상, 이상문학상 등의 여러 또 상도 수상을 하셨고 굉장히 한국 문학에서 특이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신 그런 분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그 스위스의 초청으로 쥐리히에서 또 머무르기도 하셨는데요. 오늘 다룰 이 작품 멀리 있다 우르는 늦을 것이다. 이 작품을 제가 조금 이 대담을 준비하면서 독일의 그 아마존에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에 그 알려지지 않은 밤과 하루 이 작품이 바이세나트, 그러니까 하얀 밤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됐는데요. 주르캄프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주르캄프 출판사는 독일에서 가장 유수한 권위 있는 그런 출판사인데요. 일단 여기서 주르캄프 출판사에서 이 작품이 발표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할 만한 일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관련해서 언론의 평을 좀 제가 봤는데 이 평이 제가 이 우루 작품을 읽고 느꼈던 다른 작품에 대한 평들이지만 우루를 읽고 느꼈던 그 느낌과 굉장히 겹치는 공통적인 그런 그 평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해서 나눌 대화와도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언론인지는 구체적으로 시간상 밝히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냥 쭉 읽어보면 절대적으로 독특하다. 책을 다 읽자마자 내가 읽은 모든 것들이 나의 무의식으로 스며들었다.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놀랍도록 멋지게 조직된 소설이다. 알려지지 않은 밤과 하루를 읽으면 초현실주의적인 그림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 든다. 무언가 붙잡을 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자마자 시간이 녹아내리고 현실과 꿈 사이의 경계가 흐려진다. 또 이 소설을 읽는 것은 그 다이성으로 인해 문학적으로 큰 즐거움을 준다. 이 소설은 거대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 또 황홀하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이 소설 앞에서 독자들은 지적인 도전을 겪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문장들이 마치 온실의 열대 식물처럼 피어난다. 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 소설은 초현실주의의 걸작으로 평가된다. 이야기는 독특한 도취에 빠져들게 하는 언어로 우리를 사로잡는다. 이 소설은 마치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을 글로 옮긴 듯하다. 네, 아주 호평 일색인데요. 지금 최근에 우리 한국의 문화가 세계로 상당히 지금 널리 성공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듣기로 한국의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그런 관심도 세계적으로 상당히 커지고 있다. 특히 아시아권에서도 굉장히 이제 한국 작가들에 대한 번역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백수아 작가님의 작품이 이 주르캄프에서 이렇게 출판되어서 앞으로 독일 어권에도 작가님의 작품이 상당히 널리 수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룰 작품이 우르는 늦을 것이다에 대해서 좀 질문들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르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한 10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님의 번역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계속 이어서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작가님의 작품이 독일어권에서도 널리 읽히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작가님의 작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독자들이 저도 읽으면서 처음에 도입부를 읽는데 너무나 수수께끼 같은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뭔가 이해가 쌓여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한 50페이지 정도 읽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어디까지가 환상인지 그것도 경계가 잘 구별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장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작품을 우리가 뭐랄까요, 리얼리즘적인 이런 작품은 좀 보기 어렵겠다. 그러면 이 작품을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작품으로 보아도 괜찮을지요? 글쎄요. 근데 저의 작품에 대해서 초현실주의라는 그 용어로 네. 비평을 해주시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주로 이제 외국에서 평을 할 때 그 초현실주의라는 말을 많이 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저라면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초현실주의라는 용어를 붙이기에는 이 작품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초현실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작품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소설을 만약에 초현실적인 성격으로 느낀다면 그것은 아마 언어 때문이 아니지 않을까. 그 원인은 언어에 있지 않을까. 그것을 묘사하는 방식이나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 있지, 네. 구체적으로 어떤 초현실적인 사건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초현실주의라고 한다면 물론 그 주의라는 것이 어떤 선언 같고 기존의 질서에 대한 이제 어떤 직접적인 도전이나 반항을 느끼게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이 책에 초현실주의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좀 약간 망설이거나 주저할 것 같아요. 어, 제가 독자라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세계를 그리고 싶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아니었다. 예. 어, 네, 그렇죠. 저는 지극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썼습니다만 물론 받아들이는 것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아, 그렇군요. 네.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답변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뭔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이런 지점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그 묘사나 비유가 비전통적이어서 그렇게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그 초현실주의, 원격적인, 하여튼 전형적인 초현실주의 작품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이제 제가 읽어드린 국제 언론들의 평에서도 초현실주의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그 비전통적인 방식의 묘사를 이제 초현실주의로 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사실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그냥 초현실주의로 카테고리화 해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해요. 물론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저는 또 그 알려지지 않은 밤과 하루 그 작품에 대해서 뭐 데이빗 린치의 영화와 같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네. 저는 그 데이빗 린치의 영화 그 머럴랜드 드라이브를 네. 그러니까 두 번을 봤는데 한 번 봐서 전혀 이해를 하나도 못했어요. 도대체 어렵죠. 예, 그러니까 어렵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네. 굉장히 새로운 감각을 요구하고 있는 작품인데 네. 그걸 다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 해설을 들어가면서 봐서 조금 이제 더 다가갔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알려지지 않은 밤과 하루는 저의 작품 중에서 가장 읽기 쉬운 가독성이 높은 네.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에이전시나 번역가에게 제가 이제 번역을 할 만한 작품을 질문 받았을 때 그 책을 추천한 이유가 네. 저는 물론 우루를 더 사랑하지만 그 책이라면 번역하기에도 문제가 없고 비교적 무난하게 이제 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추천을 했는데 그 책에 대해서 데이빗 린치라는 이거는 굉장히 과장된 어떤 네. 이제 비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독자로서 이 현실 관상의 착종, 느닷없는 뒤섞임 이런 것들을 그 작가님 작품에서 많이 느끼기 때문에 네. 데이빗 린치 작품 영화와 비교하는 것이 저한테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그 매체에서 데이빗 린치를 이제 언급을 해서 저는 네. 매우 당황해서 제가 그 머럴랜드 드라이브 봤는데 이해를 전혀 못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비슷한 그 의도나 세계관을 가진 분이니까 당연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글쎄, 좀 물론 그 감독이나 그 영화의 명성에 이제 비유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영광이긴 한데 네. 매우 좀 당혹스러운 경험이긴 했어요. 네, 멀홀랜드 드라이브는 정말 세계의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은 인물의 그 주인공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약간 시간이 뒤섞였다는 느낌이 맞아요. 이제 들면 좀 굉장히 이제 그 방식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네. 혼란스러워지죠. 그 영화도 그렇지만 선생님 작품도 작가님 작품도 그 해석자 들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뭔가 설명을 해내고 싶은데 설명을 해내고자 하니 너무 이제 복잡하고 어렵고 이제 그래서
지적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독자가 해야 될 일이 많은. 네, 여러 가지 설명이나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그렇죠. 여기 나왔던 다의성이라고 음. 한다거나, 저는 뭐 현대 예술, 회화에서 그 어떤 색들이 우연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런 뭐 회화 작품에 앞에 서서 보는 사람이 느끼는 어떤 절망감 같은 게 이 작품을 보는 가운데에도 좀 느껴지지 않나.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그런 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세계를 의도한 것은 아니다. 어떤 초현실주의라는 어떤 양식에 대해서 네. 제가 이렇게 지식을 갖고 있거나 네. 그 사조를 이제 따라가려고 의도했거나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면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 가능한 어떤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그때의 우리가 합리성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좁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평소에 자신이 이제 어떤 독서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침대에서 흰 손을 보았다. 그런 문장이 이제 불쑥 나타난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왜 갑자기 손이 나타났을까? 네. 그러면 그 손은 사람에게 딸린 손일까? 아니면 손만 나타났다는 것일까? 손만 나타났다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초현실주의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네. 아주 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은 갑자기 나타나는 환각일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이 흰 손을 보았다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 느낌을 그대로 서술하는 거예요. 그것은 과연 초현실주의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언어의 어떤 습관적인 형태를 좀 확장시켜 놓은 그 묘사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자면 이제 언어를 다루거나 언어를 받아들이는 감각의 어떤 습관에 따라서 좀 이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언어가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서로 공유하고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을 지시한다기보다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 네, 그것에 대해서 더 언어를 많이 이렇게 열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관습이나 문법을 따른다기보다는 저는 그것을 수동적인 언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네. 제가 너무 통제하지 않는 그런 글쓰기를 즐기는데 그래서 그것을 과연 초현실주의 그 한때 한 100여 년 전에 사람들이 시도했던 네. 그 초현실주의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좀 이따 이 질문은 그 글쓰기 좀 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체의 통제나 의식을 벗어난 글 자체의 그 전개 이거하고도 연결시켜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벌써 뭐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릅니다. 네. 네. 이 작품에 대해서 일단 뭐 도입부에 가까운 그런 질문들을 좀 기본적인 질문들을 조금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이제 3개 부로 1부, 2부, 3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녀석의 이름이 모두 우루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 2, 3부의 시간도 거의 같은 날 네.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19년 1월 24일 직후 며칠 동안인데 이 1월 24일은 미국 영화감독 요나스 메카스가 죽은 날입니다. 이렇게 같은 이름의 여성이 다른 공간으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다른 공간에서 좀 다른 스토리를 갖고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구성인데요. 우선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멀리 있다 우르는 늦을 것이다. 그래서 우루가 뭔가요? 우리 낯선 말인데. 네, 일단 제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제가 이 작품을 쓴 다음에 이 제목에 대해서 그 어떤 질문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제목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뭔가 밝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제목은 제가 그 페터 한트케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거기서
그 영화의 제목이 숲에 있다. 나는 늦을지도 모른다.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렇군요. So, bin im Wald. Es ist möglich, dass ich mich verspäte. 그런 구절의 제목에서 네. 이제 따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 멀리 있다, 주어 없이 우르는 늦을 것이다. 약간 변형시킨 제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우루라는 그 이름은 저는 주인공의 이름을 좀 굉장히 공들여서 선택하는 편인데 이 한국어로는 아마 우르라고 네, 표기를 우르. 하는 그때 최초의 도시 중에 하나의 이름입니다. 지금 이제 그 이라크인 메소포타미아에서 한 뭐 기원전 4,000년 네. 정도의 이제 최초의 도시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우르였어요. 우르라고 한국어로는 네. 표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우루라고 고쳐서 이제 최초의 여인에 관한 어떤 이름을 찾으려고 좀 이렇게 찾다가 발견을 했어요. 우르라는 이름을 여성의 이름에 맞게 우루라고. 우르라고 하면 약간 한국 이름으로서는 발음이 좀 힘들 수도 있고 네. 또 우르라고 한국어로 표기는 하지만 진짜 원어로서 그게 수메르 문화 네. 시대에 생겨난 도시라고 하는데 진짜 원어로는 아마 다르게 발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따온 이름이 우루예요. 그 도시 우루라는 도시가 이 주인공 이름이 된 데는 인간이 최초로 만든 도시. 중에 하나로 최초성. 알려져 있죠. 예. 이 작품에서 최초 여인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네. 최초성이 하여튼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습니까? 우루라는 이름을 네. 선택하는데. 네.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최초 여인이 뭘까? 예, 사실은 아주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눈치를 챌 수는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는 돼 있지 않지만 이 우루가 두 번째 그 에피소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사실은 우루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루는 그 자식을 죽인 어머니의 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우루에게 이제 그 당시에 기억이 사라져 있는데, 그래서 그 우루에게 어머니는 최초의 여인처럼 계속 연상이 됩니다. 최초의 여인이자 자기 자식을 죽인 여인. 네. 이제 저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싶어서 최초의 여인이라는 상징적인 걸 가져왔죠. 최초의 여인, 하지만 이제 자기 자식을 죽인 여인.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것은 굉장히 암시적인 표현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앞으로 쓸 소설에서도 다루어질 에피소드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그 어머니가 죽인 아이는 우루일까? 네. 라는 의문을 갖게 되죠. 뭐 그렇죠. 그렇다면 그건 정말 이제 약간 현실을 벗어난 이야기가 되겠지만 네. 이제 우루는 그것을 아마 이제 소녀 시절에 이제 그 죽은 아이와 자기를 이제 동일시하는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죽음의 이미지가 이 소설에서 고여 있는 것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기억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자신이 이제 구체화해서 자기 자신도 그 정체를 잘 알 수 없는 그런 감정인 거죠. 그 일부에서도 죽은 소녀 네, 이 그렇죠. 가족이 죽은 소녀의 이야기가 나오고. 등장하죠. 그 죽임의 의미가 뭘까? 또 궁금해집니다. 의미를 묻지 마세요. 네. 저에게. 그냥 좀 습관이 그냥 뭔가 네.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좀 합리적으로 어떻게든 합리성의 영역으로 끌어올려고 설명이 네, 되게 당연히 하려고. 그런 시각도 이 세상에는 이제 일부 존재하고 네. 또 저와 같은 영혼도 존재하고 네. 그런 게 아닐까요? 제가 조금 너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게 너무란 생각하고. 있을 수 없어요. 네.
네, 우르의 의미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이 세 사람이 같은 이름이고 또 시간적으로도 같은 시기에 있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같은 사람들의 뭐 세 명의 분신인지 아니 실제로 다른 사람인데 어떤 공통점만 가진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이 세 개의 에피소드에 나오는 세 명의 우루가 네. 같은 사람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에피소드의 우루는 브라질을 여행 중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그 우루가 오랫동안 브라질에서 수십 년 동안 살다가 자신의 어머니의 집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 돌아온 여자예요. 그 돌아온 집은 한국인가요? 네, 아. 저는 한국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인데 사실은 그 어머니가 혼자 살다가 어머니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던 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루는 앞에 두 여인보다 나이가 젊은 20대 후반의 여인이고 방금 사랑의 상실을 겪어서 이제 앞으로 나는 세계 가장 먼 곳으로 떠나겠다고 결심을 한 여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세 개의 에피소드는 거의 같은 날 일어난다고 추측이 되는데 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요나스 메카스의 죽음이 언급되기 때문이에요. 네. 요나스 메카스의 죽음이 있던 하루 이틀 뒤 혹은 당일 바로 그런 날이기 그렇죠. 때문에 세 명의 서로 다른 나이대의 서로 다른 장소에 같은 날 있었던 여인이 다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그렇지만 이들이 경험한 이들의 대화에서 나오는 이들의 경험이 상당 부분 겹치고는 있어요. 어머니에 관한 것 또는 어린 시절의 연극에 관한 것 그리고 어린 시절 마주쳤던 교사라던가 아니면 동급생의 그 남자아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란 것이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어떤 순차적이 아니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 명의 우루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이 동시적이다라는 네, 그렇죠. 표현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작품을 이해하려고 보면은 네, 그게 참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같은 인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도 다이성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이것이 뭐 다른 숫자가 아니라 세 개의 숫자로 세 명의 여성으로 3부로 구성된 데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저는 이 소설, 이 우루를 구상할 때 이제 그 중세의 재단화를 이제 처음에 떠올렸어요. 3단 재단화라고 해서 이렇게 날개처럼 접을 수도 있고 그걸 펼치면 세 개의 그림이 동시에 보여지는 재단화가 있는데 그 3단 재단화를 트립티콘이라고 하는데 그 재단화의 구조에서 저는 세 개의 동시적인 이야기를 연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그 트립티콘은 그림이 아니라 영상이었어요. 영상이요? 예, 영상에서 이 화면에서 세 개의 화면이 동시에 보여지면서 그 세 개의 화면이 동시에 어느 하루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세 명의 우루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이제 첫 번째 화면에서 이제 우루가 운다, 두 번째 화면에서 우루가 요리를 하고 춤을 추고 세 번째 화면에서 우루가 책을 읽는 거죠. 그것이 이제 동시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루 책은 사실 1, 2, 3부를 순차적으로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조를 염두에 두고 글을 썼기 때문에 이제 3부의 동시적인. 지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인공들의 얼굴이 똑같지 않을까 그런 이제 그 세 개의 화면이 예를 들면 세로로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데 정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네.
또 정체성이라는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일단 그것도 뒤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런데 이 작품, 뭐 이거 시간이 그 세 부가 동일하게 그 요나스 메카스가 죽은 날, 그날이나 그 다음 날 혹은 그 다음 날까지 이 요나스 메카스의 죽은 날짜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또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요나스 베카스의 죽음의 날이 어떤 시간의 지표로 사용된 건 사실 우연이에요. 네. 왜냐하면 저는 생각할 때 이 작품에서 시간의 동시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포크너의 그 소리와 분노 네네. 그 책에서 이제 그 벤지라고 하는 약간 박약의 의식이 막 이렇게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스럽게 의식 속으로 떠오르는 기억들 속에서 독자들은 이게 읽었을 때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크너는 거기에서 시간의 지표로 벤지를 돌봐주는 흑인들의 이름을 서로 다르게, 그러니까 뭐 10년 전에는 이 아이가 벤지를 돌봤으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벤지를 돌보고, 그러니까 벤지를 돌보는 흑인들의 이름으로 시간의 지표를 삼았던 것을 이제 생각해서 네. 저는 그날이 하루였다. 물론 요나스 메카스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분명히 이 세 명의 우루가 살고 있는 이 에피소드는 요나스 메카스의 죽음 혹은 바로 다음 날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세 가지 에피소드는 모두 같은 하나의 동일한 날에 일어났구나라는 지표를 삼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나스 메카스를 제가 글을 쓰고 있던, 이 책을 쓰고 있던 중에 요나스 메카스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요나스 메카스를 만난 적이 없지만 저와 친한 지인이 그 미국에 가서 몇 년 전에 요나스 메카스를 만나서 이러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을 전해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그 영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러면 바로 이날은 하나의 위대한 날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3부의 동시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장치로서 그렇죠. 네, 요나스 메카스의 죽음이 네. 근데 하필이면 이제 요나스 메카스의 죽음이었던 것은 좀 우연한 마주침이었죠. 네. 그렇군요. 제가 요거는 뭐 중요한 질문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눈에 좀 띄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건데, 이 주인공이 한국인인지 거의 이제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88 올림픽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네. 그래서 한국인인가 싶은데 주인공이 예를 들면 요리하는 거, 요리가 된장찌개 나오고 김치찌개 이런 게 아니라 스프를 요리하고 라이스 샐러드를 요리하고 거의 이제 한국의 요리는 아니란 말이죠. 작품의 배경도 이국적이고 의상이나 모든 것들이 상당히 이국적으로 느껴집니다. 자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의 어떤 세계 보편적인 사태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지역성이나 토착성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설정하신 건지. 전혀 아닌데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물론 이제 이 책을 대부분 외국에서 쓰기는 했지만 특별히 제가, 그리고 이제 2부에서 요리하는 여자는 설정이 수십 년 동안 그 외국에서 살다가 그날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돌아온 여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먹는 행위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브라질 여행하면서 배웠는데, 브라질의 이제 일부 지방에서는 손으로 먹는 이제 습관이 있는 사람 있어요. 북부 지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요리하는 행위가 굳이 이제 한국적이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네. 또 하나는 한국에서 이런 요리는 그렇게 신기하게 이국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번역했는데 네. 그 책 제목이 아이는 왜 폴렌타 속에서 끓는가입니다. 네. 폴렌타 속에서 끓는가. 근데 저는 그 책을 이제 번역할 때만 해도 폴렌타가 뭔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네. 그런데 그 책이 번역된 다음에 이제 간혹 마주친 글들에서 네. 사람들이 이미 한국에서 폴렌타를 요리해서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구나, 뭐 굳이 이제 시도해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제 시도해 볼 수 없는 요리는 없는 것 같아 생각이 들어서 크게 이국적이라는 느낌이 안 들었을 텐데. 그것도 이제 의도하신 건 아니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손님을 이제 초대할 때 네. 약간 특별한 요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손님을 초대했잖아요. 네. 그 입구에서. 네. 이제 그렇긴 한데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뭐랄까요, 이 사람이 한국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매우 드물었다. 우루 이름. 우루.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우루는 외국 이름도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게 뭐 저는 뭐 좋다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네. 그리고 그냥 무대에 88 뛰어가지고. 올림픽도 나왔고. 그리고 그렇긴 이제 하죠. 네. 2부에서 제가 무대로 삼은 도시는 부산이에요. 네, 바닷가 도시. 1000만이 넘는 도시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서울 출생인데. 네. 상파울로 이야기도 나와가지고, 그래서 상파울리가 1000만이 넘나, 이런 생각도 중간에 해보고, 그만큼 이 우루가 북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는 이런 인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의도적으로. 네, 의도적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시군요. 그 다음으로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일부에서도 동행이 나오고, 작품에서도 동료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실제 하는 인물인가? 아니면 이 주인공 우르의 의식 속에서, 말하자면 자아가 두 개로 나뉘어져서 서로 하는 대화 같은 것인가? 그런 의문들이 중간에 들었는데, 그래서 보통 알터 에고라고 부르는 도플갱어의 모티브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분신, 실제는 뭐 존재하지 않지만 자기가 자기와 대화하는 상대로서 설정한 또 다른 자아, 이런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96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쩌면 내가 바로 그들 모두였고 나는 홀로 1인극 공연을 펼쳤으며 나이면서 내가 아닌 어떤 것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때 여기까지 읽으면서 그런 의심을 가지다가 이 문장을 읽게 되니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만약 그런 의심이 옳다면 이 작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우르의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일까, 이런 질문도 들었습니다. 사실 아주 크게 본다면 네. 한 개인의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곧 전 세계의 인생이죠. 네. 아주 큰 관점에서 본다면. 네. 근데 이제 그걸 사실 의도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구절은 아마 그 4명의 소녀들이 네. 그 4명의 소녀들이 즉흥 연극을 펼치는 이제 그 장면에서 나왔을 텐데, 네. 그 부분에서는 그 4명의 소녀는 사실 한 명의 소녀였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이유가 이 소설에서는 진술들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관찰의 시점이라는 게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관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내면을 향해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그 목소리들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서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때가 가끔 이제 종종 나오지만 그 대화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쓰는 대화의 언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실은 굉장히 모놀로그와 같은 대화예요. 마치 네. 그리고 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상대편과 대화를 하면서 낭송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쓴 글을 읽어준다거나 거의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거의 모놀로그처럼 진행이 돼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언어를 선택한 겁니다. 이 책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모든 것은 서로 이제 하나의 에고가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우루 자신의 자기와의 대화라고 한다면 그렇게 제시를 하지 않고 다른 인물이 있는 듯 없는 듯 그 존재론적인 확실성이라고 할까요? 이게 계속 의심이 드는 이런 인물을 제시를 하고 그 인물과 관계를 하는 대화하고 또 실제로 뭐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또 이 두 사람을 구별해서 말하고 무녀의 집에 갔을 때 동료가 나를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두 사람이 다른 어떤 운명을 가진 사람처럼 묘사를 하고 그렇게 묘사를 하면 얻을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장점이 아니고 그냥 언어 자체였어요. 이 글을 쓸 때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소설은 언어로 이루어져야 되지 내용보다는 언어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4명의 소녀들을 부분을 제외한다면 사실은 이 서로 이렇게 타인과 이제 대화를 하거나 동행을 하거나 뭐 교류를 하거나 뭐 사랑에 빠지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은 다 실제 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지 그것이 다른 언어로 표현되었을 뿐이에요. 언어가 달라지면 세계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세계가 달라서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그런 인상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마치 전체가 하나의 알터 에고끼리의 내부에서만의 소통이라고. 근데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 굉장히 지금 좀 어렵습니다. 저한테도 지금.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어려운 소설을 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의도하시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미리 이제 딱 계획해서 어떤 미리 딱 규정되어 있고 짜여져 있는 이런 구상으로 작품을 쓰셨다기보다는 저는 구상하고 다 짰는데요. 네네. 네, 저도 그렇죠. 이 세 개의 트리프티콘과 네. 시간의 동시성과 어떻게. 네, 저도 저 노력했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네. 물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 에피소드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네. 상당히 그 세계들이 굉장히 숙고되어서 구성되었다. 이런 이제 그 부분은 확인이 되는데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새로운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인물이 다른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와 앞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제가 하여튼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냐 하면, 힘들었던 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네, 알겠어요. 카프카의 작품을 보면, 그 소송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문 앞에서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목사가 모든 글에 대한 해석은 그 글에 대한 절망감의 표현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절망감과 유사한 감정도 느낄 정도로 하여튼 저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가볍게 읽으셔도 돼요. 제가 그런 그 독서에 익숙하지 않아서 아마 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작품이 쭉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든가 아니면 인물이 또 이야기하는 자기가 겪었던 다른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이 그 선후관계, 인과관계랄까 하여튼 그런 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말씀하셨듯이 작품의 얼개 같은 것은 굉장히 짜임새가 이미 확고하게 네. 있고 세 부분의 연관이라고 이런 거 미리 다 생각하고 쓰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때 이게 파편화돼 있다는 거죠. 그것보다도 이 어떤 연상작용, 우연적인 연상작용 이런 것이 작품의 글쓰기 진행 과정에서 상당히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까지 미리 생각하고 썼던 것일까?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좀 드리는 것이, 네. 원래 이것도 또 초연술주의적인 이런 기법이 아니고, 왜냐하면 네. 자동기술법이라고 또 있잖아요. 그죠? 자동기술법이라고 이 통제하는 자가 의식적으로 글쓰기의 진행 과정을 계획하고 통제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스스로 말하게 한다. 이게 이제 초연술주의에서 자동기술법인데 그런 기술법이 부분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근데 저도 이제 말하자면 급진적인 자동기술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성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너울거리는 것은 여자의 몸이 아니라 여자 내면의 말이다. 여자는 자신이 해독하지 못하는 그 말이 마음껏 발화되도록 놓아둔다. 여자는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춤의 언어에게 자신을 내어준 매개물이다. 그리고 또 그 좀 뒤에요. 자신의 언어를 오로지 말에게 넘겨준 상태. 말이 말하는 이야기. 이것은 이 말을 지배하고 사용하는 자가 말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제가 완전히 사라진 말 자체의 어떤 자기 흐름이랄까요? 이것에 의해서 진행되는 어떤 글쓰기, 이런 글쓰기가 이 작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은가? 143페이지에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우르의 손은 저절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사실 그것은 특정할 수 없는 미지의 목소리를 우르가 받아 쓰는 것에 가까웠다. 의견, 방향, 소망, 의지, 의도, 신념과 주의 없이 우르는 쓰기 시작했다. 이 부분에서는 거의 접신, 앞에 무녀가 일부에서 스피릿을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이 스피릿이 여기서는 말이라든가 글이 스피릿이 되고, 글 쓰는 사람 자신은 영매에 가까운 이런 존재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글쓰기가 이 작품에서도 작동하지 않았나. 그런 이제 좀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렇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미 말씀을 다 하셨는데 사실은 만약에 설사 그랬다 할지라도 저는 모르죠. 그냥 메디움은 메디움일 뿐이니까 저는 모르죠. 영매가 되었을 때 네. 자신은 자기가 영매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저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는데 읽는 사람이 그것을 느꼈다면 그렇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정확히 그 접신의 단계와 그렇지 않은 단계의 구분을 저는 정확히 긋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글을 쓰다 보면 저뿐 아니고 다른 작가들도 누구나 다 경험하는 그런 어떤 체험이나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글을 쓰다 보면 그렇죠. 물론 이제 그 기본적인 짜임새나 이런 거 다 있지만 음. 어떤 순간에는 글을 쓰는 글이- 것을 느끼죠. 근데 아마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신기해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 이야기는 뭐 네. 플라톤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가요? 맞아, 타라적인 상태, 자아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 창조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는 물론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뭐 보통은 작가들이 자기가 쓰는 언어를 의식으로 철저하게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되네요. 저는 잘 모른다. 네. 의도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느끼게, 독자로서 또 그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지점이. 근데 글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끊었나요? 네. 근데 의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저는 글쓰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저의 개인적인 취향인데 의지나 의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글쓰기는 다 쓰고 보면, 쓸 때는 잘 모르지만 쓰고 보면 저는 굉장히 지루하더라고요. 제가 창작자가 아니어서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몰입의 상태 뭐 이런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몰입의 상태에서 내가 글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그 정도의 무아지경이라고까지 말하면 그건 좀 과장일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약간 내가 존재하는 매질이 이렇게 딱 바뀌는 순간이 생기겠죠. 글을 쓰다 보면. 뭐 글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음악이나 다른 예술에서도. 근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의지나 이성을 넘어서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온전히 거기에만 기대서는 또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도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인데, 지금 이 작품에 보면은요, 그 아까 이야기 나왔던 4명의 소녀, 또 기존의 질서, 자신들에게 부여되는 무슨 역할, 이런 것에 충실하려고 하지 않고, 상당히 그 자신들의 충동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것을, 쫓고, 그래서 혼란을 낳기도 하고,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그 1부에서도 그렇고 2부에서도 그렇고 신혼부부 이야기와 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일단 떠난 후에는 다시는 이 사회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등장하는 검은 섬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우르도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가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브라질로 가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도 이 신혼부부도 최대한 이 사회로부터 벗어난 가장 먼 지점으로 가는 것이 검은섬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그런 사회로부터의 분리에서 자유가 주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로부터의 이탈,
자유가 사회로부터 이탈해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생각이 이 작품에 들어있는 건지요? 일단 그 검은 섬과 그 신혼 부부가 타고 있는 배의 이야기는 일단은 이제 소문이에요. 구체적인 현실이나 진실이라기보다 일단은 소문이고,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현대인들은 굉장히 분열된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다들 이제 두 가지 세계를 살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질서를 지키는 세계와 되게 그 폭동을 원하는 심리, 폭동.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살고 있어서 필연적으로 분열적인데, 사실은 그 폭동을 꿈꾸지만 그것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 두 개의 균형 사이를 떠 돌아다니는 것이 문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어떤 과격함이나 어떤 반사회적인, 그리고 그 어떤 종류의 질서나 규칙에 대해서도 거부 반응을 갖고 나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편하기 때문이거든요.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요? 이 분열을. 나의 생존. 네. 그리고 이 검은 섬에 대한 것은 그 실제로 존재하는 남태평양의 어떤 섬인데, 네. 그 섬에는 영국의 선상 반란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섬을 건설했어요. 그 선상 반란자들이 타히티에서 여자들을 끌고 가서 그 섬에 들어가서 사회와 고립된 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상 반란자이기 때문에 외부에 들키면 교수형을 당해야 했거든요. 거기서 고립되어 살면서 그 섬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그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당연히 비극으로 끝났죠. 타히티 여자들을 강제로 끌고 강제였는지 자발적으로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그 자유를 꿈꾼다는 것이 핑크빛이 아닌 거예요. 네. 하지만 그 섬의 이야기가 매우 강렬하게 남아 있어서 제가 여기서 검은 섬이라고 표현을 하고 썼습니다. 그 선상 반란자들은 반란을 일으킬 만한 이유는 있었고 동의할 수 있는. 그 장교인 귀족이면서 장교인 선장이 이제 폭압적이었고 불만을 가진 이제 선원들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도화선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배라는 폐쇄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선원들의 수가 더 많잖아요. 본교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합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그 일종의 혁명이 가능한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어디에 가도 절대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립된 장소를 찾아가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냥 가지 않고 타히티 여자들을 끌고 갔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그 세대가 거듭되면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마지막에 서로 이제 죽이다가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매우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질서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러나 질서에 완전히 또 편입되게 되면 자아가 상실되어 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글을 못 쓰죠. 네. 그래서 저는 싫어요. 이 뭐랄까요, 이 두 개의 칼날 위에서 추는 춤 같은 이런 느낌도 듭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안온한 삶을 유지하는 거의 모든 현대인들이 이렇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뭔가 이 세상이 잘못됐다는 건 알면서도 그래서 다른 삶에 대한
동경이나 꿈이나 이런 것을 가지면서도 다른 이 벗어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삶을 견디면서 그러니까 살아가야 편리함을 포기할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자신의 꿈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개인에 따라서는 자기가 이 질서와 기존 질서에 얼마나 편입된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뭐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벗어나는 꿈을 꾸지만, 그러나 그런 꿈을 꾸기에 가장 또 편리한 것이 질서 속일 수도 있겠다. 질서 속에 남아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참 모순이고 독일말로 소위 이제 그라트반더로 만다로. 네, 그 칼달 위에서 좌우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위태롭게 진행하는 것이 삶이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이제 이런 그 검은섬, 물론 이제 이건 상사가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전에 들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미를 이제 인용하는데요. 모든 의미를 몰아내 버리는 일, 의미와 모순되는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일, 이런 것이 추구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한 회의, 이때 의미는 아마도 기존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관념들, 기존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관념들, 통용되는 관념들, 이런 것을 의미로 보고 이런 의미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어떤 나 자신 안에 기원을 가지는 독자적인 의미를 만들어내고 싶다. 이것도 어떤 사회에 대한 회의, 하고 통하는 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그런데 예를 들면은 완전한 무의미로 가버린 그 혁명으로 간다면 완전 의미에 대한 완전 거부도 아닌데 또 기존의 의미 안에 편안하게 또뭐 편입되도록 스며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비슷한 맥락인 의미에 대한 생각도. 네, 근데 이제 저는 글을 쓰다 보니까 네. 언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이 언어 안에 안주하고 싶지 않고 언어란 일종의 공동의 약속인데 그 공동의 규정이고 공동의 법이거든요. 네. 근데 현대 미술과 현대 음악이 얼마나 많이 달아났는지를 상상한다면 네. 사실은 언어를 다루는 문학은 거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나만의 언어를 만들어서 달아나 버린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아무도 이제 글을 읽었을 때 이해를 할 수 없어진다는 그렇죠. 의미이기도 하고, 하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언어만으로는 나 자신의 생각이나 상상을 표현하는데 너무나 한계를 느끼고 바로 그런 점에 대한 어떤 약간 이제 절규 같은 느낌, 그런 것 갈증이 항상 있어요. 그것을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역설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언어망의 그 네트워크에 보습되지 않는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또 다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네, 언어를 그것을 사용하고 언어를 이제 공통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해야만 하고, 그러니까 그 문학이 갖는 한계이자 좀 역설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예, 많이 생각해요. 그것을 역설을 어떻게 네, 글을 쓰시는 분으로서 네. 어떻게 그 해결은 못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당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끊임없이 부딪히는 건데 그 부딪히는 것은 글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언어로 계속 부딪혀가면서 쓰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안녕하세요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동정 같은 그런 그거는 말. 파티의 언어다. 나는 그렇죠. 파티를 싫어한다. 네. 예.
파티란 말하자면 사회인 거죠. 파티가 사회고. 음. 그게 어떤 고정관념, 상투어, 이런 또 획일적인 어떤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근데 또 그것이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도 하죠. 네. 그렇죠. 참 그게 계속 지금 아까 말했던 그 칼날 위의 춤, 이거를 자꾸 생각을 하게 하는데, 이 역설을 견뎌내는 것, 감당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드는 생각인데, 이게 이 작품이 시도하는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작품에 역설적인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상당히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입니다. 나는 그것을 모르면서 안다. 망각으로서만 그것을 기억한다. 또 우리는 보지만 보지 않으면서 본다. 지금 방금 나눴던 대화의 맥락으로 보자면 이 문장들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상호 모순되는 것 같은 그 모순의 양면 가운데 어느 쪽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모순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이다. 그렇게 본다면 존재 자체가 역설인데, 그래서 이런 그 역설적인 표현이 그런 존재의 역설을 표현하는 것일까? 아니면 보통 역설은 어느 한쪽과 다른 쪽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의미를 일반적인 논리로 보자면 의미가 없는 건데요. 모순이기 때문에. 논리학적으로 보자면 어떤 명제 혹은 추리의 과정에는 모순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반적인 논리학, 그걸 거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그 역설적인 표현을 쓰신 이유가 뭘까? 역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통찰 같은 것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대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눈에 띄어서. 네. 그리고 역설의 좀 변주라고 할까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독자가 확정을 할 수 없는 이런 진술들이 또 상당히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82쪽에 여자는 무의식 중에 손으로 왼쪽 귀를 만진다. 아니 그것은 여자가 아닌 손님의 손이었던가? 그리고 대답이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에로틱한 묘사예요. 예를 들어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가 손으로 귀를 만집니다. 그리고 손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떼는 장면에서는 그 손님의 손이 떨어집니다. 그런 영상이 만들어진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에로틱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귀를 만졌는데 떼는 과정에서는 떼는 손은 손님의 그러니까 손. 그것을 영상으로 보았다고 상상하듯이 저는 그 영상을 눈으로 보았고 그것을 묘사를 한 거예요. 이것도 저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데 다른 부분에서 지금 제가 금방 찾지는 못하겠는데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아니면 처음에는 뭐
아니 그냥 영화를 보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 영화를 보고 계시는데 네. 그 손님과 여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여자가 손으로 귀를 만지는 장면이 나오고 바로 커트되고 다음 장면에서 남자의 손이 떨어집니다. 그냥 그 장면을 보신 거예요. 어, 너무 그랬을 많이 때,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손이 바퀴 에로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뭐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너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논리적인 것 아니.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저는 제가 이런 문장을 뭐 이렇게 싫어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아까 저 다른 그 사람의 그 국제 언론에서 이야기 나왔듯이 독자가 지적인 도전을 받게 된다. 저는 정말 본격적인 지적인 도전을 지금 이 작품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 제가 이 작품을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작품에서 이제 그 우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러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87쪽에 우주의 실체는 어떤 유일한 감정이다. 그리고 우주에는 내면이나 무의식이 있고 우리 각자는 그 내면이나 무의식의 거울 조각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하나 유일한 감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최초의 연이라는 이야기도 네. 뭔가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최초의 하나였던 우주가 분절화되고 파편화되고 그러나 또 그 우주와 연관이 계속 존재하기도 하는 그런 개인으로 분열되는 것. 이런 과정을 생각하고 이런 우주에 대한 진술을 하신 것이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런 개인 중심의 사고 그리고 개인의 차이에 대한 뭐랄까요 그냥 존중과 인정으로 개인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말하자면 개인 우선적인 그런 사고 이런 사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런 어떤 공통의 근원이랄까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어, 그렇게 깊이 들어가거나 심오하게 생각한 건 아니었고 네. 이 우르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이제 기원을 모른다는 의식이 상당히 강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충격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초의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아주 처음, 진짜 처음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면 그것은 우주의 기원이라든가 우주를 구성한 어떤 의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나갔던 거지 저는. 지금 1부에서도 그렇고 3부에서도 그렇고 어린 시절의 기억을 못한다 이런 설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출발점, 근원 이런 데에 대한 질문이 우주에 대한 이런 서술로도 표현되었다. 네. 그 7살 때의 초경 이런 이야기도 네. 등장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첫 번째 기억인 거죠. 생애 최초의 기억. 그러면 이 인물들은 정체성을 기억 상실이나 이런 것으로 망각했지만 회복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이 우르들은. 회복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본능적으로 그것이 엄청난 그 상처에 의한 상실이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평생 지속되는 상실감인 건 사실이죠. 자신에게는 뭔가가 결여되었다는 느낌을 이제 항상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움과 회피는 항상 동시에 갖고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반항이나 저항이라는 방식보다는 회피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회피할 수 있고 그리움을 가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그것이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을 기억을 못하더라도 그것이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아서 본능적으로 달아나고 싶은 마음은 갖고 있을 수 있고 또한 이제 규원에 대한 어떤 그리움도 가질 수 있고 양가적이겠죠. 어떤 고통의 고통스러운 이건 트라우마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 고통스러운 일에 대한 일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것을 억압하고 뭐 비자기적으로 또 망각하고 그러나 그런 그 망각 상태 자체가 어떤 충만함이나 이런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빈자리가 있고 그런 빈자리에 대한 그리움과 공포 이런 것이 병존하는 그런 상태일 수 있겠네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굉장히 비극적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 비극적이진 않은 게 그 모든 인간의 내면은 다 10년이잖아요. 특별히 더 좀 그런 고통의 기억이 심했던 이런 그 경우들이 정도가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고통을 이제 비교하기란 힘들죠. 왜냐하면 타인의 고통의 정도를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통 그런 이야기도 또 많지 않습니까? 성장하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 또 이야기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고통에 무너지지 않으면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고통을 내가 의식하게 되면 내가 하게 되는 그런 고통도 있다. 그거는 운명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의지한 것도 아니고 또 맞설 수도 없는 그런 힘을 가진 압도적인 뭐 어떤 설사 그런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제 소설의 여자 주인공들은 무너지지는 않아요. 항상 이겨냅니다. 이제 그 이겨냄의 방식이 벗어남이라든가 아니면은 소위 이제 이 철갑 둘러쓰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외부와의 외부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보호에는 아주 철저한 방어가 있는 반면에 수동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수동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대응하는 것은 또 다른 아주 새로운 방식의 굉장한 적응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동적으로 대응할 때 세상의 폭력성이 오히려 안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어떤 경우에. 세상에 대해서 외부 세상에 대해서 의식을 덜 하는 방식이에요. 그건 마찰을 줄이는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 부분은 이제 소설을 좀 벗어난 이야기 같은데, 저는 저의 여자 주인공들을 굉장히 고통에 많이 노출시키지만 동시에 굉장히 수동적인 방식으로 그곳을 헤엄치어서 빠져나오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고통을 준 대상을 내가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주제로 만들지 않겠다.
뭐 그런 그 태도로 이해할 네. 수 있을까요? 네. 너는 중요하지 않아. 내 안에 훨씬 중요한 게 많아. 그러니까 제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물론 그 작가님 다른 작품들도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떠오르느냐면 깊이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또 깊이 상처를 받은 어떤 존재가 이 세상에 맞서기보다는 눈에 띄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통해서 자아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딱 그런 이제 영상에 우르가 일치한다기보다는 그런 연상을 하는 게 좀 괜찮은가요? 이 작품을 읽고 그런 자아가 뭐 떠오르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사회의식 뭐 이런 것을 말할 때는 그런 자기의 고통을 준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맞서서 싸워야 되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 규합해서 저하고 아까 말한 그 혁명이죠. 폭동을 일으키고 혁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앞으로 나와 같은 고통을 받을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겠는가. 근데 그러기에는 그런 일에 자기를 바친다든가 또 그런 일에 성공할지 그런 일에 자신을 바칠 수도 있죠. 하지만 글쓰기는 그와 병행하여 별개로 나가는 겁니다. 이 작품 안에서 그런 인물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들 나름대로 사실은 조용한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 세상을 개의치 않는 것은 가장 커다란 혁명이에요. 이런 지점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지점이 아마 여수아 작가님의 가장 독특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어디까지나 글쓰기에 관련하여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시간이 이제 진행이 많이 됐는데 그 밖에도 사실 여쭤보고 싶은 점들이 상당히 더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신비주의적인 그런 이제 그 지점들도 있고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렇지만 여기에서 저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못한 그러나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혹시 멀리 있다 우르는 늦을 것이다를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이 이재영 선생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책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인상을 받기가 쉬운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여튼 제 방식으로 네, 그럼요. 저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제 사고방식에 뭔가 이 작품을 뜯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이 자꾸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도 저의 사고를 소위 이제 철학에서 에포케라고 하는데 내려놓기, 중단한 상태에서 이 작품을 읽기 이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꽉 채워진 어떤 두뇌로 이 작품과 대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 지점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비워놔야지 보이는 것이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